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이제 진정한 역사의 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구려와 백제의 발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프린트 8페이지, 교과서는 24, 25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고구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건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여계의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졸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고구려라고 한 나라를 세웠죠. 이 고구려의 탄생 설화에서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고주몽 설화. 여러분도 우리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늘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늘에는 왜 이렇게 아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아들 해모수가 어느 날 이제 강가 근처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놀고 있었었는데, 그 강가 근처에서 놀고 있었던 바로 강내 신의 딸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 딸들이 서로 이제 목욕을 하면서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몰래 이 해모수가 다가갔는데 그만 들켜서 나머지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한 명의 여자가 그대로 남았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그 해모수가 그 여자와 같이 놀다가 결과적으로 눈이 맞게 됐는데, 이 놀았었던 그 여성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유화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해모수는 바로 이 유화와 사랑을 나눴고, 그 결과 이 유화는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었죠. 문제는 말이죠, 바로 이 유화가 바로 물의 신 하백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하백은 당시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기 딸이 갑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오게 된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유화와 같이 놀아난 사람이 바로 하늘의 아들 해모수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해모수와 자기 딸 유화를 같이 결혼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모수를 이때 당시에 물속에 있는 자신의 궁전으로 불러들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 둘이 이때 당시에 같이 결혼을 시켰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모수가 잠깐 내려왔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그러면 또 다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떠나가지 말라고 하백은 자기 딸과 그 다음에 이 해모수를 커다란 가죽 부대 같은 곳에다가 담아가지고서 거기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해모수가 거나하게 술을 먹고서 이제 완전 뻗어 있었을 때 가죽 부대에 담겼었거든요. 근데 문득 눈을 뜨니까 자기가 이 가죽 부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발버둥 치고 있었을 때 바로 이 유화가 바로 이 해모수에게 칼을 줬었던 거죠. 자기가 몰래 칼을 갖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해모수는 이 칼로 바로 이 가죽 부대를 찢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 유화의 아버지가 바로 해모수를 가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이때 당시 해모수는 덩그러니 유화만 남겨놓은 채로 바로 하늘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하백은 자기 딸이 임신만 한 상황이 돼버리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머지 유화에게 너는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유화를 물 바깥으로 쫓아버렸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유화는 바깥쪽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고 있었었는데,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던 이제 그 이름이 금개구리예요. 금개구리. 바로 그래서 한자말로 하면 금와라고 하는 그런 부여라고 한 나라의 왕이 거기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유화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유화를 봤는데 넌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라고 딱 물어봤고, 이때 당시에 유화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쁘게 생겼던 겁니다. 유화가 너무 예쁘게 생기니까 뭐 임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쁘게 생겼는데 갈 데가 없대. 그러면 내가 부자야. 그러니까 바로 그렇다고 하면 너 나 따라올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유화는 얼떨결에 바로 이 금화의 부인으로서 바로 이 부여라고 하는 나라에 같이 갔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 유화가 출산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정말 커다란 알을 낳답니다. 그래가지고서 부여의 왕 금화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건 굉장히 불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첫 번째 이 알을 마국간에다 갖다 버렸대요. 근데 문제는 희한하게도 마국간의 말들이 바로 이 알을 전부 다 피해가지고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금화는 이걸 참 괴이하게 여겨서 바로 이번에는 산짐승들이 마음껏 먹으라고 바로 산에다 갖다 버렸답니다. 그 알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선가 아마 호랑이가 그럴 겁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바로 그 알을 보호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이것은 신령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금화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알을
엄마였었던 유아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유아는 이것을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옷자락으로 이것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이 알이 깨지게 됐고 실제로 그 알 안에서 바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죠. 이거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주몽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금화는 이 주몽을 자신의 아들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금화 밑에는 이 주몽 말고도 주몽의 형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대소라고 한 사람을 비롯해가지고서 여러 명의 형들이 있었었는데 주몽이 생각보다 능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하루는 금화가 바로 이 주몽에게 국가의 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했는데 당시에 이 주몽은 이 국가의 마국간을 굉장히 잘 관리를 했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때 당시에 딱 봤을 때 엄청난 명마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 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때 당시에 주몽은 바로 그 말의 혓바닥에다가 바로 바늘을 심어놨답니다. 바늘을 심으면 여러분들 그 말이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여의 왕 금화는 주몽에게 맡겼었던 마국간에 갔대요. 근데 마국간에 갔더니 말들이 너무나도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바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금화는 주몽에게 거기에서 가장 삐쩍마른 한 마리를 이때 당시에 주몽에게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주몽은 바로 그 삐쩍마른 말의 입에서 뭔가를 꺼냈대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가 옛날에 심어놨었던 바늘을 빼준 거죠. 바로 그 명마는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 주몽이 소유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주몽은 굉장히 옛날부터 비범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바로 이제 뛰어난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은 활을 정말 잘 쐈었대요. 부여에서 원래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 주몽이라는 이름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몽의 형들은 이러한 주몽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여러 가지 모함을 씌우다가 결과적으로는 주몽은 자기 형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서 당시에 도망을 가게 되었던 상황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주몽은 이미 결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더 이상 이제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부인은 냅두고 자기 혼자서 남쪽으로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거기에서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었대요. 바로 만약에 그 아이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소나무에 바로 7모관한 돌덩어리 밑에다가 바로 징표를 숨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 주몽은 떠났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참 도망가게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 저 멀리에서 주몽이 도망간다는 걸 알고서 이 대소를 비롯한 금화의 아들들이 주몽을 추격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주몽은 이것을 어떻게 잘 피했으나 앞에 강물이 갑자기 막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죠. 뒤쪽에서는 열심히 쫓아오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주몽은 하늘을 향해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나 해모수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인 나 주몽이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한단 말인가? 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강물 안쪽에서부터 부글부글 하는 건 소리가 들리더니 각종 여러 가지 물고기들과 그 다음에 거북이들이 주몽 앞으로 바로 물길을 내듯이 쫙 이렇게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몽은 되게 신기해하면서 바로 이 다리를 건너갔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얼마 후에 이번엔 대소를 비롯한 부여의 왕자들이 도착을 했었죠. 하지만 이때는 이미 주몽이 강물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물고기와 거북이로 만들어진 그런 다리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됐다고 합니다. 주몽은 바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소소나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소나라고 하는 여자는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서 아이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이 소소나라는 여자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여장부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주몽은 이 소소나와 소소나의 그런 부족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바로 나라를 세웠다고 했었었죠.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이제 그 송양의 나라와 같이 합쳐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고구려는 그 압록강 근처와 그 다음에 약간 좀 북방부 쪽에 있었던 위치에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구려가 성장을 했을 때 그 다음 단계 가서 이제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이번에는 주몽의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여해서 임신한 아내를 두고서 떠났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임신한 아내가 진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정말 아들이 태어났던 겁니다. 때문에 이 아이에게 유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 유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맨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이 유리가 너무 장난꾸러기여가지고서 동네에서 막 장난을 치다가 남의 장독대를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쫓아오다가 유리가 너무 빠르니까 쫓아가지를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 아비 없는 자식 XX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이때 당시 유리는 비록 잘 도망은 왔는데 그런데 풀이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의 아버지는 어디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유리의 어머니가 드디어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사실은 너의 아버지는 바로 고구려라고 한 나라를 세웠었던 주몽이시다. 그리고 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바로 너 보고 나를 따라서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몽을 찾으러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징표가 바로 7개의 모가 나 있는 소나무 밑에, 바로 7개의 모가 나 있는 바로 돌 밑에 징표를 숨겨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한번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서 아버지를 찾아가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이때 당시에 이 유리는 미친 듯이 산과 들을 쏘아 다녔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만 찾아봐도 7모가 나 있는 그런 돌과 소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집 바로 기둥 밑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등을 대고서 쉬고 있었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기둥이 7모가 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주춧돌로서 7모가 나 있는 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그 밑에 바로 부러진 칼날이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 유리는 그 칼날을 가지고서 주몽을 찾아갔고, 주몽은 그 칼날을 맞춘 다음에 네가 내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리를 다음 때의 왕으로 만들 수 있는 태자로 삼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고주몽이 또 한 번 결혼을 했잖아요. 소순호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고주몽하고 결혼하기 전에 소순호의 아이였단 말도 있고, 반대로 고주몽이 소순호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두 명의 아이들은 바로 비류와 그 다음에 온조인데, 근데 문제는 이 비류와 온조가 바로 이때 당시에 주몽의 배다른 형이죠. 바로 주몽의 또 다른 아들, 바로 유리가 고구려로 오게 되자 자기네들이 나중에 거기에서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소선호에게 이야기를 해서, 소선호는 당시에 주몽에게 작별을 고하고 남쪽으로 자기의 무리를 이끌고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웠던 나라가 바로 백제라고 하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바로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신화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같이 잘 감안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초창기에 주몽은 졸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건국을 했다고 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 주몽은 바로 오녀산성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지금보다 지금 이제 오녀산성이죠. 바로 졸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수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는 프린트 8페이지 왼쪽 위에 보이다시피 완전히 천혜의 요새지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바깥쪽으로 뻗어나가기 너무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얼마 후에 바로 고구려는 수도를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두 번째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그리고서 여러 명의 국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초창기에 바로 고구려의 그런 왕위는 특정 부족이 계속해서 차지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1세기 초반쯤에 짠! 하고 등장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보이는 태조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태조왕은 당시에 점차 힘을 키웠습니다. 이름이 태조왕이에요. 왜 태조왕이냐? 사실상 고구려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태조왕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태조왕의 업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동해안 쪽으로 이때 당시에 영역을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요동으로 진출하죠. 요동으로 진출한 곳은, 요동이 바로 어디냐면 요쪽 부분인데, 당시에 중국이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평양성을까지 먹었었잖아요. 한사군이 아마도 이 정도 먹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요동 지역을 공격을 해서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고구려는 동해안 쪽으로도 가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동해안 지역에 있었던 옥저, 그 다음에
일부 동예까지도 이때 당시에 정복을 해서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역을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 고구려가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러 개의 고구려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족들을 대체로 5개의 부족으로 확립을 시켜놓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게르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이러한 부족들을 확립을 시켜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자기가 게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단 확실한 원칙을 한 가지 정하죠. 즉 게르부 출신의 고씨가 바로 왕위를 세습한다 라고 하는 원칙을 만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게르부 고씨의 왕위 세습은 확정을 했는데 바로 왕의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원칙은 완전하게 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벌어지게 됐었어요. 뭐 일설에 의하면 이 태조왕은 110 몇 살까지도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사이에 무슨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후에 여러 명의 고구려의 왕이 등장하다가 그러다가 바로 이제 갑자기 이제 짠하고 등장하는 왕이 있게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고국천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고국천왕은 2세기 후반대쯤에 있었던 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고구려는 이들의 위치가 그다지 농사가 잘 되는 곳은 아닙니다. 때문에 고구려가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주변을 정복을 해야 돼요.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새롭게 정복한 땅을 여러분들 그냥 냅두면 제대로 다스려지나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5개의 고구려의 부족 있잖아요. 이 5개의 부족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고구려는 금방 깨질 겁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고구천왕도 알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고구천왕은 부족적인 5개의 부족이 있었잖아요. 이게 부족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부족들의 힘을 굉장히 많이 약화시켜 놓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단순하게 기존에 이 각각의 부족이 갖고 있었던 이름인 게르부, 소노부, 순노부, 뭐 관노부 이런 식의 부족의 이름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서 뭐 게르부는 중부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개의 부족들을 동부, 서부, 남부, 북부라고 하는 각각의 부로서 부족적인 의미가 아닌 단순히 방향만을 의미하는 그런 부족의 명칭으로서 이 모든 부족들을 행정적인 오부로서 바꿔버립니다. 행정적인 성격의 오부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고국천왕은 당시에 바로 법적으로 왕위 계승은 형제 상속이 아니라 부자 상속제로 실시한다고 확립을 시켜놓습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제끼리 왕위를 세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나중에 가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 형제가 전부 다 왕위에 올라간 다음에, 다음번에 맞이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될 때, 이번에 왕이었다가 죽은 막내의 아들이 바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또 싸움 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왕위 세습에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을 애당초에 막아버리고자 이때 당시에 이 고구천왕은 왕위 세습의 부자 상속제를 확실하게 진행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고구천왕 당시 때는 진대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되게 돼요. 이 진대법은 바로 봄철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약간의 이자만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백성들 일단 살리게 만드는 제도를 이 진대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초창기에 바로 백성들을 살리는 일종의 복지정책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고구려는 내치를 하게 됩니다. 부족적인 오부를 행정적인 오부로 바꾸고 왕위 계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확정적으로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내부가 어느 정도 다져지게 됐던 것이에요. 내부가 다져졌으니 그 다음부터 뭘 하면 됩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바깥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겠죠. 그 확장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던 왕이 바로 후대에 있었던 이 미천왕입니다. 이 미천왕은 바로 때마침 중국이 516구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던 시기였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나라는 바로 한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위,
북촉오라고 한 나라로 분열이 됐었죠. 이러다가 바로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전국을 다 통일하긴 했었지만 그 나라도 한 30년까지밖에 가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바로 이 사마염의 진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바로 이 중국의 북쪽 지역은 5개의 민족이 북쪽 지역에다가 무려 16개 나라를 세워가지고서 흥했다가 망했다, 흥했다가 망했다 하는 대혼란의 시대가 되게 되고, 남쪽에는 바로 이 진이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바로 진나라를 다시 한번 복구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고 옛날에 배웠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북쪽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장군이 황제로 추대가 되게 되면서 굉장히 짧게 남쪽 지역에서도 여러 개의 왕조가 등장하게 돼요. 때문에 북쪽 지역에 있었던 중국의 이 시대 때의 왕조를 일컬어서 56을 포함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북조라고 하고, 남쪽에 있었던 여러 개의 왕조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부르냐면 남조라고 한다는 것을 예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바로 56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요, 바로 이쪽 지역에 한반도 내부까지 들어왔었던 중국의 군현들을 눈에 가시점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었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6개 나라로 분열된 상태인데 이쪽까지 언제 신경을 쓰겠습니까? 바로 그 틈을 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리처랑 때는 황해도까지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중국 군현이 한반도 내부에 있었는데 그 내부에 있었던 중국 군현들을 완전하게 장악을 해버리게 돼요. 완전하게 장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그 중국 군현이 바로 여기 보이는 낭랑군이라든가 대방군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요동으로 진출을 하죠. 진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출을 하는데 아직 여기는 다 먹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완전 이 지역을 장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고구려는 정복 왕조로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못 나갈 때도 있는 거죠. 얼마 후에 이번에는 4세기 후반때쯤에 고국 원왕이라고 하는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고국 원왕 때는 고구려는 말 그대로 순환의 역사였었어요. 당시에 중국의 이쪽 지역에 전연이라고 하는 56국 중에 하나의 나라가 등장했었는데요. 이 나라가 고구려가 딱 봤을 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구려를 바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대규모의 군대가 고구려의 국내성, 수도가 국내성이었잖아요. 국내성을 향해 가지고서 두 갈래길로 같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고국 원왕이 데리고 있었던 군대가 한쪽 길을 막았고 나머지 길은 또 다른 군대가 막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국 원왕이 맡고 있던 길은 승리를 했는데 또 다른 장군이 맡고 있었던 군대가 바로 이 전연의 군대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바로 당시에 이 국내성이 함락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이것 때문에 역대 왕들의 묘들이 전부 다 파헤쳐지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고국 원왕의 어머니마저도 이때 당시에 이 전연이라는 나라에게 납치를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고구려의 고국 원왕은 전연에게 스스로 신하를 칭하면서 어머니만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 미천왕의 시신까지도 이제 파내어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눈물을 머금고서 계속해서 이 전연이란 나라에게 굽신굽신 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쪽에서 바로 백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왕, 근초고 왕이 이때 당시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근초고 왕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고국 원왕은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근초고 왕이 직접적으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근초고 왕의 아들이 쳐들어왔었던데, 이때 당시 그 아들이 바로 이 고국 원왕이 싸워 나왔을 때 같이 싸우다가 근초고 왕의 아들이 쐈던 화살에 그만 고국 원왕이 화살을 맞고서 전사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권력은 전부 다 중앙으로 모이게 만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점에는 국왕이 있죠. 근데 국왕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구려는 자칫하면 정말 망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에 고구려가 빠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위기를 극복해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왕이에요. 바로 소수림 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4세기 후반 때쯤에. 이 소수림 왕은 당시에
아버지였던 고구 원왕이 돌아가시게 되자 태자의 자리로서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왕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평양성까지 공격하러 갔었던 이 백제의 군대를 평양성에서 그냥 머무르고서 방어만 하지 공격을 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백제 군대의 경우에는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도 싸워줘야지 공격을 하죠. 싸워주지 않는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그리고 그 평양성은 옛날 고조선 시대 때 왕검성이에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강력한 성이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쉽게 여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후퇴를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한동안 고구려와 백제 사이는 전쟁에서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시적이긴 하지만 중국의 북중국 지역을 바로 북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바로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중국을 통일하게 됐었거든요. 때문에 고구려는 일단은 강력해져 있었던 북중국의 이 통일 왕조에게 일단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는 어떻게 했었냐면, 첫 번째,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바로 국가를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먼저 국가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됐었던 이 율령, 일종의 헌법이라고 했었죠. 바로 이 율령을 중국의 법을 본따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을 해나가게 됐죠. 두 번째,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태학은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최초의 대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뭘 가르쳤냐면 바로 주로 유학을 많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때문에 이 율령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관리들은 유학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유학을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었거든요. 때문에 이 소수림왕은 이 태학을 통해 가지고서 유학을 가르친 다음에 유학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를 다스리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백성들은 여러분들 바로 여전히 조상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상신을 모신다는 것은 고구려에 새롭게 편입된 다른 부족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조상이 아닌데 그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숭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소수림왕은 국민들의 마음을 조상신 말고 새롭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진에서 스님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서 고구려에게 불교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소수림왕은 바로 그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서 국민들에게 불교의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교리 같은 것을 설파하게 하면서, 근데 사실 이때 당시 불교는 국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리 내용이 있었어요.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서 국민들이 불교를 많이 믿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국민들의 종교가 불교가 됐는데 바로 국왕이 불교를 열심히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불교에서 중요한 인물로서 인정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백성들은 국왕을 많이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불교를 수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소수림왕 때 가서요 드디어 고구려는 위기를 극복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다음 왕 때에 고구려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바로 광개토대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구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번엔 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백제의 경우에는요, 바로 건국은 한강 유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한강 유역 도착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었었죠. 바로 고주몽의 두 번째 아내였었던 이 소선호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서 이 지역에 가가지고서 이 지역에 있던 한강 지역의 유이민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웠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아들이 두 명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동생이었었던 사람은 온조고 그 다음에 형이었던 사람은 비류였는데 한강유역에 도착을 했을 때 온조는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었었는데 형이었던 비류는 여기 좀 있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온조는 이때 당시에 그냥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비류의 경우에는 새로운 땅을 찾아서 또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류는 바로 서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서쪽에 도착을 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미추홀이라고 하는 곳으로서 지금 현재 인천 지역이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는 본격적인 바로 농업이 시작됐던 시기였었어요. 한강유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강물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개의 산들이 있어가지고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땐 쉽게 그들을 피할 수가 있었고 농사는 정말 잘 됐던 곳이거든요. 근데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문제가 강력한 게 하나 있었었는데 바로 바다가 옆에 있었다는 거죠. 농작물에 소금물을 부으면은 농작물은 전부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인천 지역에서 농사 같은 게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염해를 소금기에 피해죠. 염해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다 보니까 당시에 형이었던 바로 이 비류는 뭔가 속상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난 이렇게 국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내 동생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비류는 바로 어느 날 동생의 나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었죠. 놀러 가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 딱 봤더니 이런 젠장. 동생의 나라에는 백성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글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 있죠. 근데 비류는 자기 동생의 나라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배가 아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너무 배가 아픈 나머지 죽었대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이때 당시에 비류가 죽게 되자 당시에 비류 휘하에 있었던 백성들은 너무 좋아가지고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온조의 나라에 같이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온조가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 이름은 원래는 그래서 십제라고 하는 나라였었대요. 십제. 그런데 당시에 비류의 백성들이 같이 이제 합류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당시에 이 십제는 백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백제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위례성에 도읍을 하고 그 다음에 마한의 한 소국으로서 위치하긴 했는데 첫 번째 이 위례성이 지금 현재 어딘지는 우리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몇 가지 위례성이라고 추측이 되어지는 그런 토성들, 뭐 예를 들면 풍락토성이라든가 같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명확한 위치는 우리는 아직까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위례성이 한강 근처에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백제의 첫 번째 수도는 한강 근처에 있었던 한성 위례성이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백제는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혹시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마한을 주름 잡았었던 마한의 맹주국 어디였나요? 바로 위만에게서부터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왔었던 준왕이 세웠었던 목지국이라고 했었다고 했었죠. 이 목지국이 바로 이 백제국을 들어와서 그럼 너 거기 그냥 정착해 해가지고 정착하게 해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몇 개국에 해당했었던 마한의 하나의 작은 나라로서밖에 이 백제가 처음에는 시작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한강이 요쪽 근처거든요, 여러분들. 요쪽 근처인데 한강 유역에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나라를 점차 세우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이 남부까지 내려와 있었던 바로 한사군과 같이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목지국의 경우에는 한사군과 적극적으로 싸우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었대요. 근데 한강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은 당시에 이 한사군과 직접적으로 국동선을 맞닿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싸우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게 되었고 바로 그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작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백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 전부 다 이 백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쳤다고 얘기를 하죠. 특히 이 백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강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점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강 주변에는 바로 평야가 있는데 바로 이 평야가 굉장히 기름졌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농업이 되게 잘 됐다 볼 수 있겠죠. 먹을 게 많으니까 당연히 애들을 숭풍숭풍 잘 낳겠죠, 여러분들. 두 번째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편리한 해상교통입니다. 이 한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갈라져 있고 이 한강은 여러분들 내륙지방까지 깊숙하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한강의 물길을 이용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교류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물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중국과의 교류가 되게 유리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백제가 바다로 나가는 것이 되게 익숙해졌었는데 한강의 물길을 따라 가지고서 바다로 나가면 그러면 바로 이쪽에 바로 중국의 영토가 있게 됩니다. 즉, 이 중국의 영토를 바닷길을 통해 가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의 문물들을, 최신 문물들을 나름대로 잘 습득하게 되면서 백제는 비록 고구려보단 분명히 늦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백제는 고구려보다도 훨씬 더 먼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백제가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역사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백제 건국설화 자체예요. 왜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류와 온조가 바로 고구려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건국설화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정식,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 볼 수 있는, 확실하게 인정될 수 있는 역사서인 삼국사기에 백제가 고구려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요. 고고학적인 자료에선 뭐가 있었느냐? 바로 초기 무덤 양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무덤 양식은 이랬었어요. 여러분들 원래 고구려의 무덤 양식은 여러분들 프린트 9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바로 장군총과 서울 석촌동 돌무지 무덤 같은 것이 여기 포함된다 볼 수 있거든요. 이른바 이것을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바로 무덤이 있으면 이것을 고구려는 이런 식으로 돌을 쌓았습니다. 돌을 쌓았는데 이렇게 돌을 쌓으면 이 돌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을 여러 겹을 쌓아가지고서 만드는,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가지고서 만드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런 형태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백제 초창기의 무덤으로 생각되어지는 서울 석촌동에 실제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무덤을 봤는데도 그것이 바로 고구려의 초창기의 무덤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런 문화를 고구려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백제 지역에서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들 백제는 점차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바로 여기에서 고위왕이라고 하는 왕 때 백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즉 고위왕 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들의 등급을 전부 다 정합니다. 관등제를 설치하고, 또 한 가지 그 관등에 따라서 바로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 자체, 관리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 자체를 다 변화를 시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국가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법령들을 다 정비합니다. 사실상 율령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때문에 고위왕 때 사실상 율령이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이때 당시에 이 고위왕의 백제국이 영역을 점점 확장을 해가지고서 바로 이 목지국 세력들을 확실하게 밀어내고 아예 병합까지 해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한강이 충청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 충청도 지역까지도 다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백제는 이때 당시에 마한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반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긴 했었지만. 자, 근데 그 이후에 또 백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또 다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보이는 근초고왕이에요. 4세기 후반대. 이 4세기 후반대에 바로 근초고왕은 드디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왕위의 부자상속제를 확실하게 정하게 됩니다. 고구려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국천왕 때 왕위의 부자상속제를 완성했다고 했었었죠. 그런데 이 근초고왕 때 바로 백제도 왕위의 부자상속제를 완전히 확실하게 정하게 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아예 마한 전체를 다 통합을 해버려요. 여러분들. 마한 전체를 다 통합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바로 가야가 있었거든요. 옛날 변환이 있었던 곳. 여러분들. 근데 그 가야에다가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해가지고서 가야의 여러 개 국가들이 백제를 따르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고구려를 공격해요. 고구려 공격을 해가지고서 황해도 지역까지 이때 당시에 백제가 차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기도 합니다. 평양성까지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평양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실패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백제는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가서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자 이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백제는 바로 바다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백기를 따라서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쪽 기록이긴 한데 요서 지방, 즉 요하의 서쪽 지방을 공격해서 그 지역을 차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국 사서에도 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중국은 이 동진을 비롯한 남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5호 16구와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있었던 북이, 그 다음에 동이, 서위, 북제,
북주 이런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전부 다 북조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백제는 북쪽에 있는 여러 개의 왕조들보단 이 남쪽에 내려가 있었던 동진과 되게 많이 친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동진과 서로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진의 국가 통치 시스템 같은 것을 많이 배웠대요. 그 다음에 가야와도 교류를 많이 합니다. 또한 일본하고도 관계를 많이 맺어가지고서 특히 일본의 규슈 지역에다가도 진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진출이 점령을 한 건지 아니면은 영향만 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근초고왕이 영향을 줬었던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야마토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었대요. 그리고 바로 그 야마토국이 백제의 많은 도움을 받는 과정 중에서 점차 힘을 키워서 결과적으로는 일본 전역을 통일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왕계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천황이 이 야마토국의 왕의 후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본은 여전히 백제를 굉장히 위대하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바로 이때 당시에 그 시초를 근초고왕이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전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고구려 백제 전부 다 연맹왕국 형태였습니다. 여러 개의 부족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서 나라를 만든 시스템이었었는데, 그런데 왕의 부자 성석제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점차 강화했었습니다. 소수림왕 때 바로 고구려는 불교를 수용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성공을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했었던 백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백제의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백제 역사에서 본다고 한다면 많이 중요한 왕은 아니에요. 얼마 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때 당시에 이거 하나만큼 확실히 했었습니다. 즉 바로 동진에게서부터 불교를 수용합니다. 침류왕이라는 왕.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침류왕 때 불교 수용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8페이지에 1번 삼국과 가야의 성장, 1번 고구려의 성장, 1번 건국 부여계의 동감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주몽. 그 다음에 주몽이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과 연합하여서 졸본, 동감 2번 졸본 지방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동감 3번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수도는 졸본, 두 번째 수도는 바로 국내성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조왕,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바로 1세기 후반때쯤에 동감 1번 동해안 및 요동으로 진출. 동감 2번 옥저를 정복합니다. 뭐 동해까지 정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동감이 3번 오부제를 확립하죠. 오부를 확립하고. 동감이 4번 계류부였었던 고씨가 왕위 세습하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동감이 4번 고씨의 왕위 세습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2개. 바로 고국 천안 유명하죠. 동감 1번 부족적인 오부, 즉 계류부, 손오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이런 부족들을 행정적인 오부, 바로 중, 서, 북, 동, 남부 이렇게 바꿔서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개의 부족들의 힘을 굉장히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동감 2번 왕위의 빈칸에 적겠습니다. 부자 상속제. 부자 상속제를 실시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인 동그라미 3번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미천왕의 경우에는요,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중국의 빈칸이 적겠습니다. 5호 16국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틈타서 황해도까지 영통을 확장했었고요. 동그라미 2번 중국의 군현을 축출하게 됩니다. 낭랑군, 대방군 같은 걸 축출했고, 동그라미 3번 요동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고국 원왕의 경우에는 역시 별표 한 개만 쳐주세요. 바로 이때는 위기였습니다. 동감 1번 전연, 선비족에 해당됐던 전연의 침입. 동감 2번 백제, 빈칸에 적겠습니다. 근초고왕이 침공해서 이걸 막으러 갔다가 그만 화살 맞고서 전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었었던 별표 2개 반, 매우 중요한 왕이죠. 바로 소수림 왕 때는 동감 1번 율령을 반포하고, 동감 2번 태학을 설립했습니다. 동감 3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전진이라는 나라에서 수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고구려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시켰고,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소수림 왕대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프린트 9페이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번 백제의 건국과 성장, 1번 건국, 동감 1번 한강 유역 토착 세력과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이 연합해서 건국했다는 점, 동감 1번, 동감 2번 빈칸 읽겠습니다. 백제의 첫 번째 수도입니다. 바로 위례성, 여입니다. 여의, 위례성, 한성 위례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동감 3번 처음에는 마한의 한 소국에서 출발했다는 점, 그리고 별표 하나,
이거 자체가 별표 하나입니다. 한강의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 이것은 첫 번째, 기름진 평야를 바탕으로 한 농업과 동감 2번, 편리한 해상교통, 동감 3번, 중국 빈칸에 적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에 유리한 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국 중에서 제일 먼저 발달했던 나라는, 제일 먼저 건국한 나라는 고구려인데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고구려와 백제 왕씨의 영장 증거에선 또 첫 번째 동감 1번 백제 건국 신화, 동감 2번 삼국사기에서 나와 있는 백제 건국의 기록이 있습니다. 동감이 3번 백제 와 이렇게 돼 있죠. 못합니다.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동감이 3번 백제와 고구려의 초기 무덤 양식. 자 빈칸 읽겠습니다. 무덤 양식. 백제와 고구려의 무덤 양식을 우리는 뭐라고 본다고 했었죠? 바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 계단식으로 만든 돌이 무지하게 많은 무덤이란 뜻입니다. 바로 초기 무덤 양식의 유사성 때문에 바로 고구려 백제 왕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요. 네, 별표 2개 빈칸 읽겠습니다. 고이왕. 이 고이왕은 동감 1번 관등제 및 관복제와 법령을 마련합니다. 율령만파하고. 동감 2번 목지국의 나라를 병합니다. 동감이 3번 한강 유역 중심의 한반도의 중부를 완전히 확보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백제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고요. 동감이 4번 별표 2개 반. 근초고왕 때는 동감 1번 왕위의 부자상속제를 마련합니다. 동감 2번 마한을 통합을 합니다. 들으면서 백제 영토를 완전히 장악했다 볼 수 있겠죠. 동감이 3번 가야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동감이 4번 고구려 공격으로 황해도 일부까지 차지합니다. 그리고 동감이 5번 평양성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동감이 6번 요소를 진출했으며, 동감이 7번 바로 동진, 가야, 외와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 중앙집권 국가가 발전하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바로 불교 수용은 별표 하나, 침유왕 때 남조의 동진에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불교 수용. 자, 드디어 여러분들 역사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역사시대로 들어갔을 때의 수업이 어땠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